네, 유동원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올림픽 기간에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갈등이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의 배경이었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긴축 속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확대에 따라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CPI 숫자 짚어드렸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장대금리 차가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보시면은 0.42%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면서 이렇게 장내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당일날 CPI가 나왔던 날은 네. 0.5% 올릴 거다 예측하는 게 90%를 넘어섰었죠. 그 전에 봤을 때 저 28% 예,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머. 지금 이제 주말에 보니까 또 네.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5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0.25 50%, 0.5 50%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좀 분포가 쭉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월 달까지가 중요한데 이 숫자를 보시면은 0.5% 이상, 6차례 정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66.6%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연준 회의가 6번 남아 있거든요. 7번 남아 있는데 7번, 네. 예, 그 중에서 쭉 계속 올린다라는 가능성은 지금 좀 높아요. 지금 보시면 66.6%고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쉰다 정도가 5차례 이상 91.2%. 그래서 어쨌든 계속량이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인상 속도 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는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와 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또 부담이지 않습니까? 단기물이 지금 장기물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자, 결국은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나 빠르게 축소되느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면 대출 증가율이 같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세 하락장, 아니면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과거의 예를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한 4차례 정도를 저희가 짚어보겠는데요. 처음으로 보시면 이제 1984년에서 87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0.5% 미만으로 뚝 떨어졌던 것이 3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구간을 3년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보시면은 처음에 급락했었을 때 약 한 14.6% 정도 S&P가 네.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증시는 128.62%나 올랐습니다. 이때가 1984년, 87년 이때고요.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1994년, 2000년대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안정적인 모습을 뭐 0.2에서 0.6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구간의 증시 또 한번 보시면 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0.97% S&P가 하락했다가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자그마치 256%가 오르죠. 나스닥은 더 심합니다. 14.1% 빠졌다가 643%나 이게 이제 닷컴 버블하고 연결됐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조정을 받았던 시기는 다 각각 다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훅 떨어졌을 때 네. 장내 금리차가 떨어져서 네. 이게 이제 완전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할 때 이럴 때 떨어지고요. 근데 경기 침체로 안 가네 하면 다시 이제 네.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는 다 달랐던 거네요. 지금 움직였던 이 조정의 두 번은 구간은? 3년 정도.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는 거고요. 또 다른 때는 이제 2003년, 2008년 이때인데요. 이때도 거의 뭐 2년 반, 3년 정도 네. 되는 구간인데 이때도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이때는 계속 천천히 떨어지면서 0%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차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때의 이 상승폭, 하락폭은 좀 과거보다는 좀 약합니다. 보시면은 하락폭이 처음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7.6% 나왔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3.77% 나왔고 그 다음에 S&P가 37.47% 오르고 또 나스닥은 52.42% 올라요. 그래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 변동성이 계속 있죠. 그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는 아주 큰 폭락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것이 지금 사이클의 후반부에 와 있는데 얼마나 장단기 금리 차가 0%로 훅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냐.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 계속 올라가요. 그렇지만 결국 경기 침체가 연결이 되면 그때는 대폭락장이 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계속 숫자를 체크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2015년, 2020년 사이클도 보시면 계속 빠졌죠. 그러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훅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이때도 시장을 보시면 처음에 15% 빠지고요. S&P가 나스닥이 19.5% 빠집니다. 그렇지만 고점 다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중간 조정이 한 번 있고 20%, 24%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서 결국은 큰 사이클 중에서 S&P는 87.5% 올라가고 또 나스닥은 133.7% 오르고 나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입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와 연결이 바로 되지만 않는다면 네. 시장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이렇게 40년 동안의 4차례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하락폭이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나서 큰 폭의 상승, 그 다음에 대사하락장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지금 미국의 S&P 500이 12.4% 빠졌었고 나스닥이 19.2% 빠졌으니까 이 초기의 조정은 거의 끝나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동수 구간이 좀 이어지겠죠.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에는 완전히 되돌리는 현상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을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축소가 될 때 이것이 정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주가 대세의 하락장에 대해서도 그 연결을 지어볼 수가 그렇죠. 있을 텐데 네. 일단 이 금리차가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훨씬 그 조정보다 상승에 대한 기간이 길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 침체와 연결되는데 그 시간이 그럼 어느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결국은 뭘 봐야 되냐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라는 것은 소비가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 소비가 빠르게 식고 안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네네. 거니까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금요일 날 장이 흔들렸냐면 이 숫자가 나왔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훅 빠져서 지금 61.7이 나왔습니다. 2011년 10월 이후에 최저치고요. 과거에 사이클이 안 좋았을 때 시기 정도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소매 판매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간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빠졌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저하게 계속해서 16.9%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로 빠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면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떨어져야지 소비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네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숫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빠르게 올라와서 계속해서 고점의 9.68%에서 9.25%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숫자가 막 빠르게 떨어져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 뭐 10% 이하 또 네. 떨어지면서 5%, 3%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진다면 걱정을 하겠지만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숫자들을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부분을 걱정하자. 지금은 이 정도면은 안정적인 소매 판매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걸 이제 넘어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그널을 소매 판매가 그렇다면 이 대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시그널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M2 통화량의 이 증가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이것이 인플레이션 정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 M2 그렇죠. 증가율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잔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발 위기에 계속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것 아닌가 그렇죠. 하는 이제 우려가 있는데 네.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제 이걸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M1 증가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따라서 M2 증가율이 같이 같이 올라가고 올라가요.
자,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고 그게 한 1년 내지 2년 뒤에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이제 M2 증가율이 얼마까지 치솟았냐면요. 20몇 프로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7.5%밖에 안 올라왔는데 20%까지 가는 거 아니냐? 언제? 앞으로 1년 뒤, 2년 뒤까지. 자, 이렇다고 하면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지금 뭐 2%, 3%에 멈추는 게 아니고 4%, 5%, 6%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네.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계속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좀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과거에 1943년대 그리고 또 1970년대, 80년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까만 선이 M2 증가율이에요. M2 증가율이 먼저 치솟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쫓아가면서 한 1년 내지 2년 뒤에 확 올라가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지금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20 몇 프로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이제 빨간 선이 쫓아가서 1년 뒤, 2년 뒤에 거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거 긴축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블레어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분홍색 동그라미 구간들도 있죠. 네. 이때는 보시면은 M2 증가율이 치솟아요. 그렇지만 M2 증가율보다 CPI 증가율,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갑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M2는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죠. 오히려 떨어졌을 때도 네. 있네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결국 이때가 보시면은 1960년대는 2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2000년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가를 올리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디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업종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통화의 속도를 보시면 자,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의 속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M2 증가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M2 증가율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갈까를 오히려 측정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가 주식시장으로 갈지 아니면 실제 설비 투자로 막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막 부추길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투자를 막 무분별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걱정하는 것처럼 막 20%씩 자극되지는 않을 않는 거고 오히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치를 계산해 보냐면 M2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 일어났던 시기와 네. 비교하면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는데요. 나스닥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37.1%더 올라가야지 된다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S&P 500을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산업재 버블 때인데 21.3% 정도 더 올라가야지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즉 오히려 이 M2 증가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의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저희가 돌려본 모델 중에서 립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M2 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이 높아진다라는 정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시가총액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MT 증가율이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설비 투자로 가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 맞지만 그쪽이 아니라 지금 산업혁명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면 시장에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네요. 근데 지금 또 인플레이션과 너무 연결짓지 말라고 하시긴 네. 했는데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서 이 부분도 인플레이션의 부담이란 말이죠. 그러게요.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거는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주가가 어떤 거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WTI 유가 선물을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삼각 박스권에 있었어요. 근데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렇게 빨간 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죠. 이때가 마이너스 갔던 때죠. 네. 자, 이때가 이제 경기 침체 중에서 막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때. 지금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걱정으로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적정 가격을 구해 보면
이 숫자가 지금 너무 높다라는 건 확연해요. 네. 그만큼 지금 투자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고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급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지금 현재의 적정 가치들을 구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가 관련 ETF라든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정말 막 100%씩 남아 있다. 아마 연초에는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이 많이 있었지만 올랐죠. 네.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좀 더 올라갈 룸은 있습니다. 그래서 XOP 같은 ETF의 상승 여력이 한 37% 나오고요. 대번 에너지 같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거의 39.8%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대형주로 갈수록 상승 여력이 떨어져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전쟁 우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이런 석유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오히려? 예, 오히려 많이 빠져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를 좀 사 모으시는 전략이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QCLN, TAN, 뭐 ICLN, PBW, PBD, FAN, FAN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좀 교체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있기는 하나 이제 대형주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미 이제 많이 오른됐다는 이럴 때 좀 수익 실현을 해서 에너지 관련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오히려 옮겨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투자 전략 좀 짧게 세워볼까요? 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쫓아가는 매수가 아니라 네. 저가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요. 상반기 상당히 수익률 올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계속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하반기, 특히 4, 4분기는 괜찮을 거다. 뭐 S&P 500으로 따지면은 5천을 넘어설 거고요. 네. 나스닥은 17,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분할 매수. 그리고 또 가치주 성장주 비중은 3대 7인데 중요한 것은 가치주 중에서도 성장을 하는 가치주. 또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을 사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라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이 높은 가치주를 들고 가는데 리오프닝,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그리고 또 산업재 업종에서 종목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 있잖아요. 팡, 마가 이런 종목들도 종목 선별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시면서 종목 선별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구간에서 저가 분할 매수로 일단 하반기쯤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을 기다리면서 종목 선별에 대한 또 부분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